여기 혹시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준 부모님이, 아니, 안 준 부모님이 있을까요? 스마트폰 안 준 부모님? 단 한 분도 없네요. 네.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줘 말어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당시에 줄 때 어떻게 줬는지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저처럼 아들 잠깐 앉아봐. 하루에 몇 시간 쓸 거야? 빨리 적어. 스마트폰 다 쓰면 부모님한테 반납할 거야? 안 할 거야? 빨리 약속해. 다른 거 다운받으면 엄마 아빠랑 공유할 거야? 안 할 거야? 공유해. 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깐깐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잘 떠올려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줄 때 이렇게 깐깐하게 줬는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깐깐하게 주면 아이는 스마트폰을 되게 중요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죠. 뭐야? 이 정도까지?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막 깐깐하게 하시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 아들 생일 선물 좋아. 크리스마스 선물. 이번에 중학교 올라갔으니까. 자, 이렇게 가볍게 줘버리면 아이들은 이 사물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장 효과가 빠른 학습 효과가 뭐냐면 부모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원칙이 별로 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10시나 9시쯤에 아이랑 소파에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 드라마가 우리 아이가 봐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사실은 지금까지 인지하는 부모들이 많이 없으세요. 근데 모니터 우측에 보면 19, 15, 10이라는 이 나이 표시는 꽤 오래전부터 지금 정책이 이루어져 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가 지금 최근에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비상식적인 이해가 안 되는 문제 행동이 늘어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것들이 때문에 그런가 했을 때 결국에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게 미디어 콘텐츠고, 그러면 지금부터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원칙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 예민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이게 돼야 한다는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가장 지급해야 될 시기를 언제인가라고 많은 부모님들이 물어보면 많은 전문가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통제를 잘할 수 있는 나이에 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나이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보통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신에 만약에 스마트폰을 안 줬다면 사실은 끝까지 버티라고 말씀을 많이 해요. 끝까지 버티시라.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주지 않았다면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다른 소셜미디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다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가 못하고 있다면 이거를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못하는 공백을 부모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뭘로?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활동이나. 이건 부모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무작정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 이런 아이에게 저항이 생기는 거죠. 그게 저항이 반항으로 바뀌고 반항이 부모하고의 자녀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다 줬다면 어떻게 되느냐? 줬다면 기본적으로 오늘부터는 디지털 원칙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깔고 있는 안전 앱이라든지 이건 통신사가 제공하는 안전 앱이 있고 정부 부처가 제공하는 안전 앱이 있거든요. 이런 안전 앱을 깔아서 그거를 훼손시키지 않고 끝까지 작동할 수 있게끔 아이하고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 안에서 어플을 다운받거나 동영상 플랫폼에 채널을 구독을 할 때 우리는 지금 뭘 다운받았는지 뭘 구독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구독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구독장을 만들어서 아이가 스마트폰 앱을 10개 다운받았으면 엄마도 이 10개 다운받은 거를 기록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엄마의 기록장에 없는 어플이 있다면 이건 바로 민감하게 작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원칙인 거죠. 왜? 지금까지 우리가 강의를 통해 가지고 느꼈던 건 뭐였습니까? 미디어의 중요성이었잖아요. 미디어 콘텐츠가 아이에게 잘못되게 노출되면 실제 아이에게는 먼지가 쌓여서 그 먼지는 사라지지 않고 아이의 사고와 행동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원칙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갑자기 아이가 사회성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고학년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제한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저 아는 정보가 많아졌고 활동이 범위가 넓어지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보통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시간적인 제한을 많이 합니다.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공간적인 제한을 많이 하죠.
특히 대표적으로 남자아이들은 왜 내 친구들은 7시까지인데 왜 나는 6시까지야? 1시간 늘려줘 라고 시간에 대한 제한들을 하게 됩니다. 또 여학생들은 공간적인 제한을 많이 하죠. 다른 친구 집에서 좀 자고 오면 안 돼? 다른 데 가가지고 멀리 가서 좀 여행 좀 갔다 올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건 대표적인 제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줄 때 깐깐하게 주라고 한 것처럼 이러한 제한이 들어왔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해줄 건데 깐깐하게 하면 이 사안 자체가 아이가 학습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건 아이들의 훈육에 상당히 큰 역할을 미칩니다. 부모의 태도가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에서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욕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한 아이는 입에다가 수건을 물고 게임을 하죠. 욕이 나올까 봐. 근데 만약에 게임을 하다가 욕이 하나 딱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들었던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가 어디서 우리 집에서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라고 바로 지적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허락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가 그냥 지나가면, 아빠가 그냥 지나가면 이건 외면의 개념이고 무시의 개념이 아니라 아이는 반대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아이가 욕하는 걸 보고 그때 와가지고 지적을 하면 아이는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저항이 생기는 거죠. 반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디지털의 가장 원칙 중에 하나가 민감한 태도를 가지자는 겁니다. 아이가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자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 사이버 공간 안에서 또는 소셜미디어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좀 인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냐면 아이의 사소한 장난, 그 다음에 지나친 어떤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그때 좀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해도 된다라는 반대의 개념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때 확인해 주는 예민한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건 학교 현장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이 보고 있는 데서 짓궂은 장난을 한다든지 부적절한 단어를 쓰거나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도 지금 이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가정에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이죠. 뭐냐면 오늘부터 아이들에게 폭력에 대한 개념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어머님, 아버님에게 엄마, 아빠 폭력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오늘부터는 괴롭히는 행위라고 이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은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사이버 폭력은 뭘까요?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괴롭히는 건 뭘까요? 말로 괴롭히고 주먹으로 괴롭히고 성을 괴롭히고 인격으로 괴롭히는 겁니다. 아이에게 괴롭히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폭력과 사이버 폭력입니다. 최근 들어서 보이지 않는 폭력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뛰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아이가 피를 흘리고 있는 아이가 쫓아와가지고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방금 단체 대화방에서 나쁜 말을 들어가지고 속상한 아이가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에 더 민감했어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폭력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뭘 더 민감해달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다가 민감해달라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 않는 공간 안에서 특히 사이버 공간 안에서 또 보이지 않는 폭력의 피해 자체가 물리적인 폭력 피해에 버금가거나 더 고통이 심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게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시각적으로 차이를 보이니까.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폭력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언어폭력, 욕설의 행위가 이게 물리적인 폭력보다 셀까 안 셀까 요즘엔 세다고 봐요. 그리고 디지털의 원칙도 꼭 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사이버의 문제 행동이라든지 이런 비역기능적인 행동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보통 보면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 때문에 자발적으로 스마트폰까지 걷어가지고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언제 일어납니까? 학교 방과 후에 일어나죠. 그 방과 후라는 건 대부분 이제 가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학교의 기능이 약해진 게 아니라 학교의 기능도 지금 중요하지만 가정의 기능도 사실은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원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플을 다운받았으면 어플을 기록하는 부모님들의 기록장, 그 다음에 동영상 플랫폼, 아이들 많이 보잖아요. 10명 중에 10명이
동영상 플랫폼을 본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아이가 동영상 플랫폼을 도대체 뭘 보는지 이제는 좀 궁금해해야 돼요. 이제는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순간 아이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의 좀 강조를 좀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갖다가 술집이 밀집해 있는 그런 위험한 골목길에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이 골목길에 밤 11시, 12시에 아이를 혼자 두고 올 수 있는가? 절대 못 오죠. 근데 왜 스마트폰은 그렇게 너그러운가? 왜 밤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에도 그렇게 너그러운가? 이건 아이의 안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인식을 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못했던 건 당연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고 하지만 1년만 하시면 우리 아이는 디지털에 대한 원칙이 생길 겁니다.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요즘에 소통에 있어서 많은 부모님들이 좀 힘들어 하시죠. 특히 어떻게 소통을 좀 해야 되나. 아까 초등학생을 보면 짧고 빠르고 간편한 걸 좋아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요즘에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디지털스럽게 또는 간헐적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이 최근의 근황을 알고 싶거나 최근에 우리 아이의 컨디션을 좀 알고 싶다면 가장 좋은 건 사실은 대화인데 대화는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은 이런 문자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메신저고 이런 메신저 속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랑 대화를 하려면 한 줄 넘어가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렇죠? 두 줄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줄 넘어가면 안 되죠. 아이하고의 긴 문장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짧고 빠르고 간편하게 툭툭이라든지 아니면 간헐적 소통으로 그 한 문장에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많이 하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불가능하다고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영어나 수학, 과학 이런 거를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고지고대로 열심히 듣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많이 배웠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토를 안 달고 열심히 수업을 듣죠. 하지만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훈육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이가 잘못하면 훈육을 하고 나무라고 하는 이유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엄마 아빠가 조금 더 많이 배웠고 오래 살았고 많은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육 관계가 만들어지고 교육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래야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디지털 부분은 지금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학교 선생님이 소셜미디어를 조심해라,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기똥으로 듣죠.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선생님보다 자기들이 부모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교육자나 부모님이 디지털 역량을 좀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참여하고 학습하고 공유인데 참여라는 건 여러분들이 유명 SNS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메타버스도 되게 유행인데 아이들이 메타버스 공간에 많이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학습이죠. 요즘에 학습 공간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평생교육 학습관, 학부모 지원센터, 이런 또 EBS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학습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좀 버겁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학습하는 노력을 갖다가 태도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은 또 학습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그냥 단순한 이런 대화보다 사진도 좀 찍고 영상도 좀 찍어서 엄마 요즘 기분이 이래. 아이들식의 소통이라든지 대화 방식도 한번 골라보라는 겁니다. 자, 결국엔 뭘까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롱학행입니다. 길고 느리고 진지하다라는 게 가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알려주시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독서가 있겠죠. 도서 대여 카드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 우리 아이 중에 우리 도서 대여 카드를 아이가 가지고 있다. 네,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의 학창 시절의 도서 대여 카드는 상징성입니다. 도서 대여 카드는 주머니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뭐였습니까? 백과사전이었습니다. 백과사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거실의 백과사전은 저에게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이 있으니까 숙제를 할 때 찾아보게 되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말하는 건 틀렸습니다. 아이에게 도서 대여 카드부터 먼저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머지 스포츠 교실도 요즘 되게 인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운동, 스포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에게 규칙을 알려주고 화합을 알려주고 창의성을 기르게 해주는 거, 이것도 요즘에 아이들에게 소셜 미디어에 대한 역기능에 대한 대안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죠. 롱학행에 대한 부분을 좀 아이들에게 교육해 주시고, 이 롱학행은 결국 아이들에게 집중력과 연결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집중력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집중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학습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습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집중력이 높아야 사물을 분별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 SNS를 하는 건 네가 선택을 해서 한 거야?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저절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딸, 지금 게임하고 있는 거 이건 네가 선택을 해서 한 거야?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짜고짜 지금 당장 SNS를 줄여라, 하지 마라, 게임을 줄여라, 하지 마라, 스마트폰 이용을 줄여라, 하지 마라고 말하면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왜? 변화 가능성이 없거든요. 교육이 변화 가능성이 있어야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디지털 공간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네가 선택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자기 선택권에 대한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내가 소셜미디어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내가 게임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소셜미디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에 되게 의존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 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자기 방에 침대에 누워서 SNS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간도 줄이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도 잡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